네, 오늘은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제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불안감에 떨었는데 오늘 그 소식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아이들 없어 천만다행이다 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이 통학버스가 저렇게 벽돌로 짓눌렸습니다. 아이들이 없기가 천만다행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버린 수능책 찾는 학생들인데요. 수능 시험이 예정대로라면 오늘 치러졌어야 됩니다. 그러나 포항에 있었던 지진 때문에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이 수능이 끝난 줄 알고 책을 버렸는데 일주일 더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버렸던 참고서, 문제집을 찾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귀국했습니다. 전용기에서 포항 지진 상황을 보고받고 수석 보좌관의 일을 직접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렸을 때 전병헌 정무수석과 인사하는 모습이 이색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트랙터 공장 시찰 나선 김정은의 모습입니다. 북미 간의 어떤 평화 모드가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의 속내가 무엇인지 분석 기사들이 오늘 조간신문에 곳곳에 보입니다. 잦아진 지진이다라고 국민일보에서 만평을 그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원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우리나라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지진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끄떡 없었다는 점을 봤을 때 정부의 이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라는 비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힘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글쎄요. 흔들리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정치권을 빗대서 만평이 그려져 있습니다. 포항 강진으로 수능 연기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재능도 큰 걱정이다. 재난 대응 능력을 재능이라고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양산단층 활성화, 노후 신규 원전 밀집 지역. 이 지진 사태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경향신문 만평입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카톡인데요. 국정원장, 필요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보냈습니다. 최고. 이런 식의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밤 중으로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영식 전 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박정아 전 바른정당 수석 대변인, 그리고 엄윤상 국민의당 정책조정 부위원장,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지진 얘기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한국 뒤흔든 포항 강진 수능 일주일 연기됐다라고 하는데 사상 초유입니다. 23일 날 일주일 연기돼서 23일 날 수능이 실시됩니다. 포항 고사장 일부에서 균열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이상건 교육부총리가 수험생 안전을 고려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연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5.8 지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강진인데 이번에는 진원지가 얕아서 충격이 훨씬 컸습니다. 서울과 제주 등 전국에서 감지가 됐고 이 여진이 31차례가 일어났습니다. 원전 24기는 모두 안전하게 정상 운전되고 있습니다. 건물벽 와르르 무서워 침묵가 800여 명 체육관에서 밤을 새웠다라는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정말 이 거리가 벽돌로 가득 차 있고요. 이 체육관 안에는 비상급식을 받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영남 일부 지역에서는 전화가 폭주했고요. 통신마저 한때 두절돼서 시민들이 큰 공포심에 떨어야 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도 이 흔들림이 감지가 됐는데 한 시민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흔들림을 감지하고 겁나서 내렸다라는 얘기도 좀 꺼내고 있습니다. 자, 포항을 생각하면 수능 연기가 맞는데 59만 수험생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정대로 하겠다라고 발표한 뒤에 다시 4시간 만에 일주일 연기를 번복하는 교육당국 때문에 또 혼란이 컸습니다. 자연재해로 연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수험생들은 리듬감과 긴장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일주일 동안 관리를 해야 돼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시험지는 일주일간 또 철통같이 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예정대로 10시에 개장됩니다. 애초에 주식시장도 다시 좀 땡기려고 했으나 이미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공지가 됐기 때문에 10시에 개장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진이 두려워서 집에 못 가고 있다. 추위 떨며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는 시민들의 모습이 좀 실려 있습니다. 엄마 너무 춥다. 더 큰 지진 나면 여기도 무너질 수 있다. 라면서 달래는 가족들의 모습이 있고요. 무서워서 도저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다. 당분간 체육관에서 지낼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금이 가구 외벽이 무너져서 아내와 함께 정신없이 대피했다. 춥지만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후폭풍도 큽니다. 여행 취소해달라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요. 수능 특수를 노린 외식과 게임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수험생 또 가족들의 예약 취소 문의가 속출하고 있는데 사실 이 비행기 일정과 관련해서는 취소해도 환불을 받기가 어려워서 고심이 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 업계도 그렇고요. 수능 대목을 노리고 있던 유통업계도 역시 이벤트를 일주일 연기를 했습니다. 자, 교육당국의 수능 연기가 많은 파장을 좀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진에 대한 여파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포항 대피소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박상호 기자,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포항시 흥해읍 실내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면서 이곳으로 대피한 주민들은 차가운 바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체육관에 불이 켜지면서 일부는 일터로 향했고 남은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포항에는 모두 5곳의 대피소가 마련됐는데요. 1,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진앙에 가까워 유독 피해가 컸던 포항시 흥해읍 주민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가니까 또 여진이 일어나갖고 불안해가 집에 모여있어갖고 나왔어요. 계속 차 안에서 한 4시간, 5시간 있었어요. 이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오후 2시 29분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5.4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오늘 새벽까지 40여 차례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포항의 모든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명피해와 시설물 피해 규모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항시는 오늘 피해 상황을 추가로 파악한 뒤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시 흥해읍 실내체육관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네, 어제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전화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밤사이 집계된 사고 소식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영 기자, 지금 밤사이에 들어온 사건 신고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예, 지금 연결이 좀 잘 안 돼.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김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 들립니까? 예, 잠시 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규모 5.4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지만 지진이 모두 끝난 게 아닙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앞으로 있을 지진은 또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기상청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에서 역대 2위 규모인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밤사이에도 여진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해도 모두 40여 차례에 이릅니다. 언제 어떤 강도의 지진이 또 올지는 여전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어제 오후 4시 49분 규모 4.3의 여진이 발생한 뒤에는 규모 2 정도의 비교적 약한 지진만 계속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기상청은 한동안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통상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몇 달 동안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의 여진도 현재까지 모두 640여 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기상청은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가면서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네, 지진,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진이 왜 발생했는가? 전문가들은요, 양산 단층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동권에서 강진이 빈발할 수 있다는 전조현상이라는 얘기죠. 이번에 이 지진이 발생한 곳은 양산 단층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과거에 양산 단층에서 주로 발생하던 지진과는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지 경주 지진보다 지표면에서 2배 가까워서 충격이 더 크고요. 또 다른 단층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강한 여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점은 몇 시간 후가 될지 아니면 며칠 후가 될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계속 지진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전문가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자, 그 밑인데요. 이 원전 24기가 모두 끄떡 없었다라고 하면서 천만다행인 그런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너무 성급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걸 봤듯이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전을 철거해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1년여 만에 5.0 이상 지진이 두 번째 발생했습니다. 규모 7의 대형 지진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재발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문가 연결되는 대로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식 의원님, 사실 이 지진은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어요. 외신에서만 보고, 물론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만, 그래도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죠. 특히 1년여 전 이 경주 지진을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겪고 나서는 이제는 정말로 이 한반도가 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거의 같은 규모의 강진이 발생을 해서 이제는 이러한 지진에 대한 경각심들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고 또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제 이렇게 지진을 감지하신 분이 있나요? 저는 무디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이렇게 흔들림이나 이런 걸 못했는데 서울과 제주 같은 곳에서도 이 감지가 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느끼신 분이 있어요? 저는 어제 이제 수원에 사무실에 있다가 이게 바닥이 좀 울렁울렁하는 것 같아서 나왔더니 직원들도 저희 그 법인 직원들도 느꼈다고 해서 그랬는데 바로 이 재난 문자가 왔더라고요. 포항에서 이제 지진 발생했다는 문자가 신속하게 와서 지진 때문에 이렇게 울렁거렸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제 이제 지진 이후에 특히 이제 방송을 비롯한 언론에서 원전 관련한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경향신문이나 국민일보 만평도 원전 관련한 그 만평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전 세계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그 원전 사고가 난 케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이 원인이 아니고 쓰나미로 인해서 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냉각기를 돌려야 되는 발전기가 멈추면서 일어났던 사고지 근데 지진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발생했고 그래서 보통 이 원전은 바닷가 쪽에 많이 건설하기 때문에 그게 또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렵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중간중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관계자들이 이제 그게 매뉴얼에 없다 그러면서 매번 그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큰 사고까지 이어졌던 것인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지진과 관련해서 원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작년에 개봉했던 무슨 국내 영화의 영향 같아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원전 포기 정책과 관련해서 전문가 교수분들 모시고 공부를 좀 했는데 지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대규모의 어떤 원전 사고가 난 케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나친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제 여의도 쪽에 있었는데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민통선에서까지도 영향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 갖고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을 테니까 지금 화면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소위 이렇게 필로티라고 하나요? 건축물들이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도 이제 건축 심의 같은 걸 좀 강하게 해서 내진 설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기둥이 무너지고 나면 그 연립주택 5층, 6층짜리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거 좀 더 그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거에도 좀 신경을 쓴 대비를 이제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는 그동안에도 이 지진이 아니더라도 찬반 양론이 좀 뜨겁게 붙었었는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더 그 여론이 더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 봐라,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고요. 그래도 불안하다 이런 여론이 같이 공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수 국민들이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요번에 이 5.4 정도 지진이 괜찮으니까 원전은 안전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얼마나 납득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직접적인 지진 피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또 누가 얼마나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대규모 쓰나미로 원전을 덮쳤는데 그 쓰나미 자체가 대규모 지진에 의해서 발생된 자연재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5.4, 5.7 이상의 강진도 이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이 원전에 대한 물론 설계부터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만 그 철저한 대비 그리고 이후 원전 정책에 대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 속에서의 검토는 불가피한 거 아닌가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어쨌든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으로 자꾸 이제 주제가 바뀌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 의원님식의 논리라면 사실은 수력 발전을 그만둬야죠. 댐 미리 다 터서 미리 그 지진에 대비해서 그러면 수력 발전 포기하고 댐 미리 다 허물어 놔야죠. 알겠습니다. 아니 원전 피해와 수력 발전의 피해가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같이 예를 들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까? 원전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지상파에서 100분 토론 이런 데서 여러분들 모시고 아마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이번 지진 사태로 인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아마 찬반 양론이 더 가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전문가 연결해서 이번 지진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 앞으로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 교수님도 어제 지진을 느끼셨습니까, 피부로? 예, 느꼈죠. 예. 저는 서울에 있었는데 사실 전 무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못 느꼈는데 서울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걸 보면은 지진의 여파가 꽤 멀리 북쪽까지 멀리까지 퍼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강한 지진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국가가 아니라 발생을 하는 국가인데 일본에 비해서 그 빈도수와 규모가 작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1643년 조선시대 때 보면 진도 7, 그러니까 경주에서 일어난 거에 수십 배, 거의 100배 이상이 되는 크기의 지진이 일어났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그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축적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게 몇백 년에 한 번씩 일어날 수가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걸 다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안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 힘이 축적이 되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계기 지진이 시작한 이후에 가장 컸던 5.8이 작년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5.4가 이번에 일어난 걸 보면 이러한 힘이 상당히 축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지금 그 환태평양의 불의골이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알래스카, 칠레, 멕시코 전체적으로 이런 지진을 일으키는 힘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일어났던 큰 지진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다시 지진이 일어난 것이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전조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확률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불안해지네요. 그게 언제 시점이 언제일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지진이 발생할 시기는 현재 기술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지진에 대해서 얼마큼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지진도 보면 사실 그 피해가 커진 것이, 그러니까 5.8보다 작은 5.4인데도 굉장히 그 규모가 작은데도 피해가 컸잖아요. 이것은 지진이 일어난 거리가 가깝고 얕을수록 이거보다 작은 지진도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포항 지역의 지반이 약한 걸로 예상이 돼요. 지반이 약하면 또 이 지진이 증폭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그 지진에 대해서 위험한 지역들을 빨리 알아서 대처를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작년에 일어났던 지진, 경주 지진보다도 이 진도가 얕은데도 불구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표면에서 가까운 곳에서 발생했다는 뜻인데요. 진앙지가 거기였다는 뜻인데.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지진 단층대가 다른 거 아닌가? 기존에는 우리나라 그 지진이 자주 일어난 곳이 이제 양산 단층대였다라고 하는데 이번 지진은 전혀 새로운 곳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단층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단층은 한 선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선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양상 단층대 안에
지금 노여조는 있어요. 같은 양산 단층이군요. 예. 예, 그래서 그거의 가능성이 앞으로 연구를 더 해야 되지만 그 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문가가 보시기에 앞으로 계속 여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비 우리나라 건물들의 내진 설계 잠시 아까 원전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은 어떤가요? 이 정도 규모의 지진에는 견딜 수 있게끔 이미 우리 건물들이 다 그렇게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실한 건가요? 이게 원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6.5까지 견딜 수 있게 돼 있죠. 6.5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규모 6.5니까 지금 정도 지진에는 안전하지만 예.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지진인 7.0 이상에는 안전하지 않죠. 과거 조선시대 때 발생했던 정도의 지진이 또 생기면 위험하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났을 때는 후쿠시마의 경우가 30km 이내에는 모든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을 대피시켰고 50km 이내가 다 오염이 되는데 이 오염이 수십 년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원전 주변에 울산하고 부산을 포함하면 여기에 수백만 인구가 그 안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산업시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확률은 낮지만 이것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수백만 명의 울산하고 부산 시민들을 어디로 대피시킬 것이며 그 사람들의 재산 피해는 어떻게 감당해 줄 것인가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그 피해가 극대적으로 일어날 아주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더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집들의 경우에는 사실 내진 설계 안 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이 약한데 집안이 약하면 오히려 지진이 증폭이 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 그 포항도 아마 그런 효과가 있었을 거로 생각되는데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학교나 쇼핑몰 혹은 주요 기관 시설을 우선적으로 먼저 대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 뛰어나오세요. 사실은 처음에 지진이 나면 좀 안전하게 무너지는 것을 천장에서 이 전등이 떨어지거나 하는 걸 대비해서 좀 책상 밑에 안전하게 계시다가 나와야 되는데 막 나오세요. 이건 왜냐하면 듣기는 했지만 일단 일어나면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혼란이 되면 피해가 더 커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훈련들을 좀 더 많이 자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바깥으로 뛰어나가면 절대 안 되는군요.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집이 과밀해 있고 또 산업시설도 몰려 있고 게다가 고층 아파트 위주로 돼 있는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 정말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 교수님의 이 경고가 이렇게 흘려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이 오창한 교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전문가 얘기를 좀 들었지만 우리나라에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도 있다. 그에 대비해서 좀 철저하게 대비도 하고 시민들 대피 훈련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진 얘기 이제 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른 기사로 좀 가겠습니다. MB 조용한 귀국길이다라고 하는데 출국 때와 달리 별다른 언급을 안 했다. 보수 정당들 몸살인 채 업무를 주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참모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측근들에게 보수 통합과 관련해 말한 것이 사실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지만 이 전 대통령은 수고하세요라고 언급한 뒤에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국 전에는 정치 보복이라고 외쳤던 MB, 귀국 후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 침묵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다, 수고한다 이런 말만 좀 놓고 갔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정황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작 정치의 주범, 이제 이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범죄자인 이명박 귀국 즉시 구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수 대통령과 관련된 말씀을 측근들에게 하신 게 사실인가요? 날씨가 추운데 최근 정부의 적폐 청산을 정치 공무원에서 공격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핵심 참모진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오늘은 특별히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이명박을 구독하라. 지금 약간 책임감을 아니 차를 타고 가야지.
해야 돼, 내가 지금. 자, 그만합시다. 말씀 한번 해주시고 가시죠. 아니,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다 그랬는데. 해주시면. 더 하실 말씀 더 있으시다. 어디 갔어, 정확히? 정부에서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여보세요? 아니,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나를 태워 가야지.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저기 모시고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아무리 나도 기자를 저 몇십 년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실 말씀 더 있으시다 그랬는데 안 아직 하시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숨이 차서 못하겠어. 그러니까 좀 비켜. 아니, 지금 도를 얘기해 주세요. 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저 다른 일 때문에 저기 있는데 적폐청산 관련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했잖아.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저 중대차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귀국길 모습도 그 앞서서 이제 출국했던 모습도 봤고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이제 얘기도 좀 봤습니다. 원래 이동관 홍보수석이 보통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저기 별로 이렇게 성질 잘 안 내는데 뭐 울컥하셨나 보네요. 예. 워낙 취재 열기가 이렇게 막 달아오르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본인도 얘기했지만 기자 생활 오래 해가지고 홍보석도 많이 해서 이게 경험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워낙 취재 열기가 뜨거운데 감당하지 못하니까 좀 울컥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 박 대변인께서는 뭐 청와대에서도 대변인을 하셨으니까요. 가실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질문하지 마, 상식밖에 질문하지 마라고 약간 역정을 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돌아올 때는 수고하세요라고 침묵만 지키고 들어왔을까? 어떤 의미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출국하시면서 충분히 할 얘기를 하신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말을 해서 확전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뭐 여론은 굉장히 좀 험하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이게 뭐 여론몰이 수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아직은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치게 너무 많이 확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게 꼭 좋지는 않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출국을 하면서 무슨 일종의 뭐 정치 보복이라는 느낌도 든다. 그 다음에 지금 국가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이런 것은 꼭 좋지만은 않다라는 원론적인 얘기에 애둘러 표현을 한 걸 놓고 일단 여론 동향이나 전체적인 보수 지지층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좀 이렇게 좀 지켜본 뒤에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을 봐서 다시 뭐 전략을 더 세게 나갈지 아니면은 순수하게 그렇죠. 검찰 수사를 받을지 그 부분을 좀 판단하겠다. 국민의당 쪽에서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보세요? 적폐청산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원칙적으로는 적폐청산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 앞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증거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밝혀져야 되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치주의 앞에서는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과거 정권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것은 벗어나지 못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예요. 언론에서 정리한 게 네 가지예요. 뭐 이렇게 지금 군 사이버 사령부에게 인력 증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이버 심리전단 단원들이
이상한 댓글을 다는 것도 합성 사진을 만드는 거를 묵인하고 지시했는가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도 좀 있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어떤 혐의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쓴다면 어떤 혐의가 주로 이렇게 확정될 수 있는 건가요? 가장 명확한 것은 현재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 혐의는 뭐냐면 군형법상 직권남용, 그 정치관여 행위거든요. 말하자면 사실은 지금 국정원 댓글이라던가 군사이버사의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만약 이명박 정권이 개입되어 있고 직접적인 지시나 직접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승인 절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봤던 블랙리스트 사건, 직권남용 혐의로 사실 구속된 공무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사건 하나로도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군사이버사의 인력을 증언하면서 김관진 장관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은 뭐냐면 청와대의 승인이 있었다라는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청와대의 승인이라는 것에 MB가 개입되어 있고 이것을 알고 승인했는지 여부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그 포토라인에 서느냐 검찰의 수사를 받느냐 나아가선 구속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뭐 그 연예인들 블랙리스트 뭐 이런 부분들은 차차 이제 검찰에서 확인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직접 관여했다라는 얘기도 한 언론에 의해서 이제 최근에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터져 나오는데 일단 급한 거는 구속된 김관진 전 장관의 입에서 나온 이 군사이버사령부의 이제 인력 증언 문제 또 활동과 관련된 보고 지시를 했는가 하는 부분인데 김용남 2003년도인가요? 당시 이제 노무현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계실 때 대통령은 못 해먹겠다 뭐 이런 발언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 영상 보니까 한국에서 진짜 못 해먹을 짓은 전직 대통령이에요. 현직 대통령보다 전직 대통령은 진짜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알면서도 계속 하고 싶은 분들이 나오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 하겠다는 분들 계속 나오는 거 보면 희한한데 지금 그 손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이 사건 수사에서 문제가 뭐냐면 군사이버사령부의 인력을 증원하고 예산을 늘리는 것은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북한의 사이버 공작 요원이 우리 쪽에 한 10배 정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관련한 대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사이버 사령부에서 단 댓글 중에 뭐 퍼센트지가 뭐 0.45%로 분석이 되기도 하고 어디서는 뭐 0.9%가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정치와 관련된 댓글이라고 분류된 그 지시를 했느냐? 뭐 그 혐의로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이 됐죠.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국방부 장관이 제주 해군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댓글에 대해서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이 어떻게 정치 관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결정은 노무현 정부 때 했지만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정치 관여다라고 해서 지금 뭐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만 더군다나 댓글의 세세한 내용을 국방부 장관을 뛰어넘어서 대통령의 지시 보고가 있었느냐. 그건 너무 지나친 억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댓글에 대한 순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고 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 정세에서 사이버 전단의 역할이 어떤 거냐 이런 걸 좀 봐야 될 면이 좀 말씀 주셨으니까 있는데 우리가 또 하나는 저는 저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바쁜 사람인지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또 거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대통령 자리라는 게 한 가지가 않아요. 좀 전에 뭐 앵커 말씀 주셨지만 임태희 전 실장에 관해서도 어디서 보도는 관여를 했다. 혹은 뭐 김관진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보고서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뭐 체크를 했나 안 했나 뭐 이런 건데 관련 보고에 대해서 다 보고 확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장관, 대통령, 그다음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분하게 정말 냉정하게 한번 봐야지 너무 이렇게 그 여론몰이하듯이 몰아갈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혹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 그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있을 수 있다고. 다만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군, 국정원,
심지어는 뭐 자살을 했기 때문에 또 동요하고 있는 검찰까지 우리나라 근간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뼈대 조직이잖아요. 예. 다 멍들이면 안 된다고 봐요. 그 조직들이 갖고 있던 기능이나 앞으로 해야 될 기능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고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내서 제거를 해서 부작용을 없애야지 전체를 다 멍을 들여놓으면 우린 나라가 흔들린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한 번만 정리해드리면 MB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는 아까 사이버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줄로 전략하면 국가의 권력을 어떤 사적인 정치적인 세력을 위해서 군조직과 우리 국가정보원이라는 정보기관을 활용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명백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직 국방부 장관을 구속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중대한 범죄 사실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겠느냐. 댓글처럼 사소한 부분에 MB의 지시가 있었겠느냐. 이런 논리 구조로 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중대한 부분이 있다 없다라는 부분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수사는 사실 정치적 측면도 있고요. 순수하게 이제 법리적 측면도 있어서 같이 이제 혼재되어 있습니다. 뭔가 약간 이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야, 그거는 아닌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손 변호사께서는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정치적 얘기로 좀 돌아와서 다시 오영식 의원님. 굳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로 박정화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이렇게 한가한 자리도 아닌데 그 일일이 세세하게 받았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MB 쪽에서는. 저는 뭐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과 딱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하시면서 입장을 낸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과정이나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봤을 때 매우 상황을 본인 스스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모 인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미 이거 뭐 소초동으로 가는 뭐 예행 연습한 거 아니냐, 1단계 대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1일 출국 때 그렇게 입장을 낸 거는 어떻든 그렇게 던지면서 여론전으로 뛰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국하면서 일단 침묵하는 것은 일단 여론의 흐름도 보고 숨고르게 하면서 이후 상황 진전에 대해서 이후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다들 발언들을 할 때 한 번씩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어떠한 특정인의 개인 비리 하나하나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전 국방장관을 구속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헌법을 위배했다. 내지는 실정법을 중대하게 침범한 사실이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치 어떤 특정 하나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지금 발언한 내용에 보면 사이버 군사령부의 증원, 운영과 관련되어서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증원시키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 내용에는 이러이러한 우리 사람을 뽑아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아니 증원을 왜 시키는가에 대해서 보고도 안 받고 증원 지시를 내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합성사진을 만들었다. 이런 보고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렇게 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 방향이나 큰 활동 내용에 대해서 보고도 안 받고 70명, 80명을 한꺼번에 증원하라고 대통령 지시를 내릴 수가 있겠는가 싶고요. 마지막 끝으로 소위 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매우 위험스러운 발언들이 많습니다. 아니 지시와 협의를 했다는 것만 가지고 대통령이 공범이라면 누가 대통령 일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조혜진 전 의원께서 했다고 하는데 아니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과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했던 일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중대한 실정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을 하고 예. 그리고 나온 사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소위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법치에 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떠한 정치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그러한 특권적 내지는 탈법적 불법적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서 바로잡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만약에 상식적으로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쉽게 말씀드려서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군사이버사령부에 야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선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댓글 좀 많이 달아. 아니면 뭐 어떤 정치 현안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 응원하는 댓글 좀 달아. 라고 지시가 있었다면 예. 어떻게 100건에 한 건 내지는 200건에 한 건밖에 그런 댓글이 생산이 안 됐겠어요.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적어도 그 특정 시기에는 대부분 군사이버사령부에서 단 댓글이 그거에 집중이 됐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예. 저는 하나만 보태면 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가 분명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맡겨놔야죠. 맡겨놔야지 지금처럼 일부 정치인들이 나서서 출국 금지를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여론을 몰아가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는 좀 잘못된 반응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김관진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 두 사람이 본인들이 알아서 그런 활동, 잘못된 범법 행위를 하도록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묵인이 있었던 것인지 검찰 조사에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는 조만간에 판가름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로 좀 넘어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국정원 순환사, 검찰 표적 수사 땐 정치싸움 변질된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3인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과거 정권 국정원장도 의혹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봐주기 수사는 안 되지만 보복 수사는 더더욱 안 된다. 국정원 특활비 전달 과정 명백히 드러난 정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요. 국가 안보를 대단히 중요했다. 그리고 엄정 처리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국정원장들이요. 의원들에게 대해서 특활비를 준 의혹이 있습니다. 수사 불가피할 듯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상납이 되고 그 돈이 다시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직 의원들에게 들어갔다라는 의혹들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라는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를 사적으로 썼던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증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을 통상적인 금품 수수나 부패 사건처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적으로 썼다고 하면요, 나라 돈을 그것도 국정원 돈을 갖다가 사적인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죄는 더 엄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영상을 좀 잠깐 보고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특활비 상납 사실 인정하십니까? 우선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되어 있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있는 대로 또 제가 아는 대로 소상하게 진술할 예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질문은 제가 여기서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청와대에 직접 가보셨나요? 정세가 나날이 위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오히려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됩니다.
국정원 돈을 왜 청와대에 상납하셨습니까? 원장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시죠. 원장님 취임 이후에 상납이 시작. 네,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국정원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 그 이 3명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엄인상 부위원장님. 이게 검찰 아포토라인에 섰을 때와 막상 또 들어갔을 때는 또 완전히 좀 상황이 달라져요. 들어가신 저 세 분이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털어놔서 지금 수사의 칼날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왜 검찰 포토라인에 섰을 때 기자들에게 했을 때 그 초심을 잃어버렸을까요? 네. 뭐 수사의 방향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아마 감을 잡았을 것 같고 빼도 박도 못하는 명확한 증거를 증거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최고 결정자에게 책임을 미룸으로써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있었다. 그러니까 노무현 DJ 정부에서도 있었다. 이것을 일종의 관행으로 봐야 되고 일종의 통치행위로 봐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파헤치는 것은 정치보복이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과거 정권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걸 밝혀야 됩니다. 지금 아직 드러난 건 없고 말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특수활동비를 뭐 상납하거나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럼 잘못된 문화죠. 그런 문화는 개선해야 되고 과거에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묻어질 건 아니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과거 정권의 잘못도 반드시 드러내서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뭐 여기로 가져오는 것을 일종의 물타기다 이렇게 보시나요, 국민의당은? 아유,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거대로 계속 그거대로 또 해야 됩니다. 이건 이거대로.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는 게 사실은 이게 뭐 현찰로 오고 가고 이게 근거도 영수증 처리도 안 되기 때문에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것까지 뒤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텐데요. 어려울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거론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다른 이게 다른 보수 정당에서는 이제 물타기를 통해서 과거도 했는데 우리도 했다. 똑같이 관행이다. 옛날에 뭐 관습법 이런 얘기 하듯이 똑같이 관습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과거에 그런 관행들이 과거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돼 있고 법에 어긋나면 당연히 개선돼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손 변호사님, 그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관건은 뭡니까? 일단은 지금 이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특가법상 그 국고 손실 그리고 횡령 뇌물의 혐의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에 흘러간 그 저항과 관련해서 이것이 불법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액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되고 그 용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 청와대 쪽으로 돈이 흘러갔고 그 액수가 다수이고 그 출처도 명확하지 않다. 그럼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모든 혐의가 적용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병기 전 원장은 이제 비서실장까지도 하셨죠. 이분은 이제 들어가면서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일부 혐의를 마치 시인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도 좀 나왔는데 갑자기 월 5천이던 액수가 월 1억이 돼버렸어요. 이병기 전 원장 때는. 이분과 관련해서는 해명해야 될 부분이 아니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앞서 잠깐 기사에서 읽었습니다마는 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검찰 내부의 저 언론 기사 보도는 바로 그 부분과 관련돼 있는 게 아닌가. 갑자기 1억으로 증액됐는데 그 돈이 왜 갑자기 1억으로 증액이 됐을까. 박 전 대통령이 다급하게 돈을 사적으로 써야 될 뭔가의 특별한 상황.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순실 사태 관련된 거 말고는 없잖아요. 특히나 그게 작년 9월이었잖아요. 한동안 2달인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그 요구를 해서 배로 증가해서 갔다니까 충분히 그런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그 증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안 했다고는 합니다만 구속 실질 심사에서 대통령이 사적으로 쓴 것 같다라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으니까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 돈을 청와대로 상납한 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이건 사실 국정원의 특수공작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이걸 청와대로 상납해서 썼다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사적으로 썼다면 어느 정도의 도덕적 타격이 오는 겁니까? 대통령은? 일반 그 뭐 시정 잡배들하고 비슷해지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도덕적 타격은 뭐 이미 다 가 있으니까. 근데 뭐 사실은 그러니까 하루하루 생활 열심히 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이 세금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잘 쓰여지겠지라고 믿고 있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실감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전에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밝혀져야 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됐던 관행이라고 한다면 밝혀져야 하지만 그거는 그거와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상납이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사적 용도로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좀 구분을 해서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히 봐야 될 거지만 이 나머지 관행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짚어야 되지만 그 일을 했던 실무자들이 다치거나 혹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로 인해서 해당 조직이나 기관이 애초에 설립 목적과 달리 잘못되어 간다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런 일은 없도록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분명히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따로 아마 좀 다뤄져야겠죠. MB 정부에서는 없었어요? 이런 특수활동비 상납? 제가 아는 한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쉽게도. 농담입니다. 제가 참여정부 때 있었던 사람에게도 물어보면 다들 전제를 제가 아는 한은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모르는 범위에서 뭔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항상 남기시다. 어쨌든 박정화 대변인이 아는 한은 그런 일은 없었다. MB정부에서.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현재 확인된 것은 남재준 초대 국정원장이 취임 2개월 뒤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상납이 시작되어서 급기야 이병기 국정원장 때는 그게 금액이 2배 이상으로 뛰고 그 금액을 다 합산하면 40여 원이 훨씬 넘는 돈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국민의 혈세고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정보활동에 쓰라고 이렇게 명목 지어진 돈을 갖다가 그게 공개 계정과 같은 이러한 청와대 특활비 이런 것도 아닌 별도의 비자금 형식으로 관리됐고 또 지금 검찰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용처가 사적 용도로 쓰인 것처럼 지금 검찰이 이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를 과거에 이전 정권에서 국정원의 어떤 특활비가 오남용됐었던 사례들이 있다. 관례처럼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하고는 저는 차원 자체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잘못된 것들이 밝혀진다면 저는 그건 예외가 없이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만 이 사안을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대면서 왜 똑같은 걸 같이 보복하는 것처럼 하냐고 하는 건 정말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이미 18가지 혐의에 또 중대한 지금 범죄 사실이 다시 얹혀지는 게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용처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후에 검찰이 적절한 시점에 밝히겠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만 해도 어떤 불법 정착금으로 지금 흘러 들어간 거 아니냐. 이 앞전에 이미 그 보수단체에 대한 불법 지원 용도로 또 총선 전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문제. 그런데다가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식하는 건 이 돈이 최순실 씨 등 측근들한테 지원비로 들어갔을 것이다. 또는 의료비나 기타 이런 어떤 사적인 용도의 비용까지도 이게 대통령 주머니 산짓던 것처럼 국민 세금과 또 쓴 거 아니냐. 지금 이러한 의심들 내지는 합리적인 의심들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의 그야말로 또 하나의 아주 적나라한 참담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처 얘기를 하셨는데 이 40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박 전 대통령이 다 사적으로 썼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선거 여론조사에도 쓰였습니다만 앞서 잠깐 기사에서는 의원들에게 갔을 가능성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 돈이 뿌려졌다는 건데 대통령이 주는 격려금이라고 해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저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인 줄 알고 받은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또 관건이 되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 의원들한테 갔을 거라는 뉘앙스의 멘트는 그 검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서울 국정원장이 아마 그 정보위원회 그러니까
국정원을 소관부처로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갔을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뭐 과거의 여당뿐만 아니라 지금 뭐 소위 찌라시라고 하죠. 거기에 논의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민주당 쪽 의원 셋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 둘 뭐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의원들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런 돈을 받은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이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무슨 경력금을 받은 의원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사실은 과거에는 그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그것이 공적인 용도로만 쓰인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난주인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매월 몇천만 원씩 법무부 장관께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력금 쓰고 그런 것을 보내는 검찰총장이나 받는 법무부 장관도 내가 상납받는다, 내가 뇌물 드린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검찰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뭐 상납 뇌물로 지금 검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용처가 정말로 사적으로 개인이 착복했다면 그건 문제가 당연히 삼아야죠. 그런데 대통령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그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용도가 많거든요. 무슨 직원 경력금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해외 순방 매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해외 순방 시에 들어가는 비용 뭐 그걸 구체적으로 상대방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밝힐 수 없는 용도에 쓰이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청와대 특수활동비 한 180억 정도 되는데 100억 정도는 항상 경호실에서 사용이 됩니다. 나머지 쪽에서 쓰다 보면 모자라는 돈을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에서 가져다가 썼던 관례가 뭐 관행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뭐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저는 잠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썼다. 이게 검찰 뭐 지금 수사를 맡고 있는 모 간부의 멘트예요. 그러면서 증거는 내가 지금 못 대겠다는 건데 이건 멘트 자체가 잘못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형법상 분명히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고 수사기관은 기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데 지금 검찰 특히 이 소위 지금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간부들은 그런 걸 완전 지금 계속 무시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잘못된 행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제는 불가피해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직접 구치소로 찾아가서 아마 방문 조사를 할 예정인데 뭐 이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이콧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정우성 전 비서관이 이 박과 공모에서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유죄 판결이 좀 내려졌습니다. 이 얘기는 박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정우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순실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죠. 작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인데요. 그동안 정 전 비서관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 사실에 대해선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정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점이나 지난해 10월 대국민 사과 발표 때 최순실에게 의견을 들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공모 관계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1심 판결문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와 개입을 인정하는 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비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DJ 노무현 상도 설치했는데 박정희 동상은 왜 못 싸우나라고 해서요. 이 조각가의 김영원 씨의 인터뷰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그 밑에는 당직 농민이 주문한 다른 박정희 동상도 순환이다라고 합니다. 박정희 탄생 100년을 맞아서 조선일보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큰 기사로 좀 쓰고 있네요.
자, 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들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원유철 의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문제까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의 사정 칼날이 향해 있습니다. 자,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홍종학을 강행할 의지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예성국회가 꼬일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 전병헌 정무수석 검찰이 소환 입 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서울신문에서는 이르면 오늘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가장 먼저 떠안는 숙제가 바로 이 홍종학 그리고 전병헌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오 의원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 이번에 아세안 국가들 방문해서 또 한중 관계에서 또 중요한 전기도 마련하시고 업적이 크신데 성과가 크신데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있죠. 중기부 장관 후보자 홍종학 후보자 임명 문제는 지금 이후 정기국회 또 예산 처리 등과 여러 가지 또 여론 또 지금 야당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참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지금 신설된 부처 수장이 너무 오랫동안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분명 국민의 적지 않은 숫자의 비판의 목소리도 알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저는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 또한 공감하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께 좀 소명을 하고 또 준비된 정책 내지는 업무 수행 자질 등을 고려할 때 글쎄요, 지금 이제 재송부 요청을 청와대가 했는데, 대통령의 기본 뜻은 아마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지 않겠나. 다만 이제 그것이 이후에 여야 관계나 국회, 특히 정기국회 예산, 개혁 입법 처리 등에 가져다 주는 정책 부담, 이런 것들이 고민되지 않으실 것 보고요. 전병헌 수석, 정무수석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소환한다면 당연히 가서 조사를 받고 본인이 해명할 부분들이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에도 수석 측에서 물러나야 되나요? 현 정무수석의 위치에서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또한 그분이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문제다. 네. 국민의당이 항상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우선 그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많이 흥결된 점들이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스스로 사퇴하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랫동안 좀 공석이긴 합니다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된다. 지금 과거 정권에 대해서는 여러 인사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에서는 한 번만 좀 봐달라 이런 태도는 안 된다. 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장관이 돼서 일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종학 후보자 스스로가 좀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전병헌 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구조인가. 돈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그런 구조들을 좀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도록 모두가 여야를 떠나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확실히 이제 여권과 이 야권의 이제 시각이 확연히 좀 다르네요. 대통령의 고민이 좀 커져가겠습니다. 자, 이 기순병사 문제를 놓고선 조금 이것도 입장 차이가 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총을 넘어왔다면 경고 사격을 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교전 수칙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직접 사람이 아니라 공중을 향해서라도 경고 사격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군 향해 주저앉고 헌신적 출동을 한 이 미군 더스트오프라고 하는 이분인데요. 이 사람 때문에 이 기순병사가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 수술은 뭐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만은 위중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는 게 옳은 것인가? 한겨레 신문은 부정적인 논조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손 놓고 있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16분간 놓쳤는데 CCTV로 늘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하고 박정아 대변인에게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대응 사격을 했어야 옳은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대응이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표창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응 사격을 했어야죠. 그게 예. 공동경비구역 안으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귀순병사를 향해서 북한 군들이 총을 쐈는데 우리는 대응 사격을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걸 놓고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가 열렸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안 쏜 게 잘했다라고 막 적극 옹호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셔갖고 머쓱하게 됐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고요. 더더욱이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얼마간 일정 기간 동안에 그 CCTV 공백마저도 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임무를 맡고 있는 군인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자신의 그 소명의식을 다시 생각해야 될 때 아닌가 싶어요. 문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하신 거는 여권 내부로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을까요? 이제 예를 들면 국회에서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그리고 대통령께서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들에 약간의 차이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강조점들이 좀 다르죠.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응 사격은 아니더라도 공중으로 경고 사격 정도는 했어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교전 수칙상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치 않다 그러면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서 손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공동경비구역 JS에서의 작전 권한은 사실 우리 군이 갖지 않고 있고 지금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 뭐 한미연합사령관이기도 하지만 유엔군 사령관이기도 하는데 그쪽이 갖고 있는데 그쪽의 교전 수칙을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한 거다. 오히려 표창을 줘야 된다. 왜 그걸 가지고선 대응을 잘못했다 이렇게 군 당국을 질타느냐라는 게 아마 유엔 쪽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동영상도 공개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이 경제 부분 얘기를 좀 많이 못했습니다. 좀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